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파리 생제맹이 리그왕 2라운드에서 프랑스컵 우승팀 툴루즈를 상대합니다. 개막전에서 로리앙에게 0대0 무승부에 그친 파리 생제맹이 툴루즈를 꺾고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인데요.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이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국내 축구 팬들이 이 경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툴루즈와 파리 생제맹의 리그왕 2라운드 경기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루즈와 파리 경기는 한국 시간 20일 새벽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툴루즈는 어떤 팀인가? 지난 시즌 쿠프 드 프랑스, 프랑스 FA컵이죠. 6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낭츠와의 결승전에서 5대1 대승을 거뒀거든요. 원래 툴루즈 같은 경우는 프랑스 리그왕의 단골 손님에 가까워요. 터줏대감처럼 쭉 있었던 팀이긴 하지만은 세 차례 강등이 된 바 있었는데 2019-20 시즌에 이제 최하위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죠. 그리고 이제 2020-21 시즌에 프랑스 리그 2부 리그 3위를 차지했으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격에 실패를 했었고요. 2021-22 시즌에 프랑스 리그 2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올라오자마자 프랑스컵 우승과 이제 프랑스 리그왕 13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툴루즈의 이적 시장 현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루즈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전 왼쪽 윙이었던 하팔 라타우와 그리고 또 이제 중원 3명이 전부 다 떠났습니다. 판덴포멘, 슈피어링스, 데자게레가 동시에 이적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주전 수문장이었던 두페 역시도 팀을 떠났는데요. 이적료를 받고 떠난 선수는 라타오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적료 없이 프랑스 리그 지난 시즌 2위를 차지한 랑스와 이제 뭐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 그리고 또 이제 벨기에 명문 안더레우트로 각각 떠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툴루즈가 유로파 리그에 참가하는 만큼 선수 보강을 나름 단행했습니다. 일단 뭐 300만 유로를 들여서 이제 이브라임 시소코를 NEC 네이밍엔에서 영입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베르더 브레멘에서 미드필더인 니클라스 슈미트를 영입했습니다. 바스티아에서 공격수 마그리를 영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욕 레드불스에서 중앙 미드필더인 카세레스 주니어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골키퍼로는 라스팔마스의 알렉스 도밍게스를 영입했는데요. 이 중 그 카세레스 주니어가 개막전에 선발 출전했고요. 니클라스 슈미트와 마그리는 교체로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툴루즈의 평가전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원 3명이 전부 다 바뀌는 이런 조금 변화가 있었다 보니까 평가전 첫 4경기에서는 1무 3패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몽펠리에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리그왕 12위였는데 뭐 1대3으로 패했고요. 그 다음에 FC 안도라한테 0대0 무승부로 그친 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분데스리가 13위 팀이었던 브레멘에게 2대5 대패를 당했습니다. 잉글랜드 2부 리그 팀 노리치 시티한테 0대2로 또다시 이제 완패를 당했는데요. 하지만은 이들이 이제 호흡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평가전에서 지난 시즌 라리가 7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오사수나한테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또 이제 세리의 명문이죠. 유로파리그 준우승팀이자 세리의 6위를 차지했던 로마에게도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개막전에서는 낭트 상대로 전반전에 0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후반전에 2대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먼저 그 62분경에 오른쪽 윙이었던 아부바크랄이 이제 동점골을 넣었고 또 이제 정규 시간 종료 후 추가 시간 1분경에 센터백인 니콜라이센이 코너킥에서 그 헤딩골로 극적인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뭐 점유율에서는 57대 43으로 크게 우위를 점했고요. 전반적인 경기 내용에서도 툴루즈가 낭트에게 앞선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프랑스컵 결승전 팀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툴루즈가 기분 좋은 개막전을 치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그 프랑스 리그왕 개막전에서는 다소 이변의 결과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니스와 릴의 맞대결은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마르세유가 스타드 랭스 상대로 고전 끝에 2대1로 승리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이변 중에 하나가 파리 생제맹이 로리앙한테 0대0 무승부에 그친 거였죠.
또 다른 이변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2위를 차지했던 랑스가 브레스트 상대로 2대3 호패했습니다. 그래도 모나코는 4대2 승리, 툴루즈가 2대1 승리, 그리고 제레미 도크가 맹활약을 펼친 스타드렌이 매츠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요. 또 하나의 이변이 마지막 경기에서 있었죠. 프랑스의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올랭피크 리옹이 스트라스부르한테 1대2로 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개막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로리앙전에 점유율에서 78대22, 이건 8대2라고 할 수 있죠. 슈팅 숫자에서도 19대4로 크게 앞섰고, 또 이제 그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를 놓고 보면은 확인할 수 있지만요. 로리앙은 전원 다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왔어요.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전원 다 하프라인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파상 공세에 나섰으나 다소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를 하면서 하무스가 조금 고립되면서 패스 공급을 받지 못했고, 또 이제 아센시오가 올라가지 못하면서 비티냐랑 많이 겹치는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0대0 무승부에 만족을 했어야 됐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세부 기록을 보면요, 승리하기엔 다소 아쉬운 기록들이었어요. 물론 슈팅 숫자는 20회긴 했어요. 하지만은 유효 슈팅이 단 4회밖에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20회의 슈팅 중에 9회가 중거리 슈팅이었어요. 즉 박스 가까이에서 슈팅들을 가져가지 못한 채 상대의 밀집 수비에 막혀서 중거리 슈팅만 시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효 슈팅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빅찬스는 딱 한 번밖에 없었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1.24골밖에 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기대 득점을 놓고 보면 1대0으로 승리했어야 되는 경기라고 하더라도 파리라면은 로리앙 상대로 더 많은 기대 득점 수치를 끌어올렸어야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결국 엘리케 감독이 월드컵 당시에 문제를 답습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왼쪽이 이제 그 1966년 이래로 월드컵 역대 그 최다 패스 숫자인 건데요. 물론 1위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스페인이 러시아 상대로 1115회를 기록한 게 최다긴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2, 3, 4위가 전부 다 엘리케 감독이 이끌었던 스페인이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요. 일본 상대로 1058회, 그리고 코스타리카 상대로 1045회, 그리고 모로코 상대로 1019회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로리앙과의 개막전에서도 파리가 1002회의 패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이제 그 축구 통계 매체 옵타에서 해당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07 시즌 이래로 리그왕에서 1000개 이상의 패스를 기록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 르브리 로리앙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엘리케와 함께 파리가 높은 점유율과 극도로 강력한 역 압박을 감행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는 큰 혼란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어떤 공간을 떠날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다라고 하면서 엘리케가 어떤 축구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밀집 수비 대형을 이루면서 인내해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 르브리 감독과 엘리케 감독의 지작 싸움에서는 르브리 감독이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레키프에서는 나름 그런 수비 시스템을 변경하고, 그리고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을 감행한 거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높은 점유율, 강력한 역압박. 파리는 토요일 로리앙을 상대로 카타르 자본이 팀을 인수한 이래로 새롭고 거의 전례가 없는 수비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제 털갈이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건 그가 이제 공격이 조금 풀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해당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 관련한 멘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창의성 재발견이라는 부제목인 건데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요, 새로운 시스템은 선호되는 선수의 영향도 있다. 솔레르나 파비안 루이스보다 자이르 에메리가 선호된 건 우연이 아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고강도 러닝과 끊임없는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는 활동량이 많은 선수를 원했기에 우가르테, 비티냐와 함께 자이르 에메리를 중원의 트리오로 구성했다. 이강인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다. 자이르 에메리와 이강인이 솔레르나 파비안 루이스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많은 활동량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 이강인 선수의 로리앙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이강인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81분을 소화하면서 오른쪽 측면과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아우르는 그런 활동량을 보여줬고요. 왼쪽에 이제 조금 히트맵이 찍힌 거는 20분부터 30분까지 하도 경기가 안 풀리니까 이강인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아센시오를 오른쪽으로 뛰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아센시오가 여전히 부진하니까 결국 다시 원래대로 원상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왼쪽에서 조금 밟았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슈팅을 3회를 가져갔었고요. 물론 뭐 3번의 슈팅이 전부 다 차단되긴 했지만요. 그리고 드리블도 3회 시도에서 2회를 성공시켰고요. 볼터치 84회로 공격 진영에선 상당히 많이 가져갔고 패스 성공률도 88%를 기록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찬스 메이킹이 1회긴 한데요. 기대 도움이 0.55골이에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직접적인 찬스 메이킹을 기록한 건 한 번밖에 없지만은 슈팅에 관여된, 그러니까 기점 패스 같은 것들을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그 득점 찬스 패스를 놓고 보면은 하키미가 0.5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이 0.48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즉 오른쪽 라인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소리인 겁니다. 반면 이제 그 아센시오는 0.2로 센터백인 다닐로 페레이라, 또 다른 센터백인 슈크리니아르, 그리고 왼쪽 풀백인 리카 에르난데스보다도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한 거죠. 아센시오가 죽었던 게 파리가 조금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그 공격 방향 비율을 놓고 보면은 파리가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이 무려 42.3%에 달했던 데 반해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은 29.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33%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오른쪽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되고요. 그래야지 상대가 수비 라인이 벌려지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만 공격을 하니까 툴루즈가 막기 쉬웠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레키프에서 로리앙전 그 파리 전술 분석 기사를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이거는 이제 그 아센시오가 비티냐한테 패스를 준 장면을 올린 건데, 이강인이 초반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몇 번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팀 동료들은 로리앙을 상대로 매우 정석적인, 지나치게 학교 같은 그런 플레이를 펼쳤다. 예를 들어 이강인과 아센시오 사이에 몇 번의 패스가 오갔고 몇 번의 패스가 박스 안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그게 전부였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 그 8분경에 이강인이 환상적인 탈압박으로 수비 2명을 따돌리고서는 패스를 준 거를 아센시오가 원터치 패스로 연결했고, 이를 이제 하무스가 그대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힌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12분경에는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줬고, 이를 비티냐가 받아서는 뒤로 패스를 내줬으나 하무스가 슈팅을 가져간 게 상대 그 백태클에 막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로리앙전에 파리가 공격의 파괴력도 떨어졌고 특히 왼쪽 측면 공격이 문제를 드러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은바페가 1군 훈련에 복귀를 했고 덴벨레가 팀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키프에서도 은바페의 복귀와 덴벨레의 영입이 파리 공격의 파괴력을 더할까라고 하면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둘이 이제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덴벨레와 은바페가 좌우에 서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강인은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강인이 3명의 미드필더 중 창의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그 레키프에서 기사로 올라온 게 어떤 거냐면요. 파리 생제르맹은 여전히 창의적인 미드필더 영입을 희망한다가 제목인 건데, 여기 이제 뭐 서문 내용으로는 레안드로 파레데스와 헤나투 산체스가 로마에 합류하는 동안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미드필더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은 매우 복잡할 것이다 라고 한 건데, 여기 이제 그 본문 내용을 놓고 보면요. 로리앙전에 파리 생제르맹은 창의성 부족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무아니와 바르코나 영입 추진을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와 별개로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장 이상적인 목표이고 선수 역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지만 마레즈와 긴도안이 떠나면서 맨시티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연장 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시바 영입이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긴도안도 파리 생제르맹의 영입 대상 중 하나였으나 바르셀로나와 계약했다. 이미 이적을 한 상태죠. 셀타비고의 가브리베이가 역시도 영입 대상이었으나 나폴리 이적에 근접한 상태다.
따라서 파리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영입 후보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희귀한 정말 뛰어난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무리해서 영입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올린 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이후 줄곧 윙어로만 뛰었던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이미 윙과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던 바가 있기에 창의적인 미드필더 포지션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빠르고 강인한 이강인은 상대를 도발하고 경기를 조립하며 팀의 중심을 잡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 종종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집단적인 해결책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뭐 연계 같은 것들을 선호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라리가에서 많은 경합에서 승리했다라고 한 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네이마르를 있게 하기 위해선 이강인이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줘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어쨌건 뭐 창의적인 미드필더 영입이 아직까지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대안은 이강인 딱 한 명밖에 없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17일 훈련 사진들을 올렸는데 여기서 조금 의미심장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조끼를 입은 조와 조끼를 입지 않은 조가 있었는데, 엔리케 감독이 이제 조끼를 입지 않은 조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지시를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강인이 맨 왼쪽에 있는 음바페, 덴벨레, 그리고 또 이제 우가르테 있고, 또 이제 그 옆에 파비안 루이스 있고, 이강인 선수 있고, 하무스 있고, 자이르 에메리 있고, 하키미 있고, 저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누누 멘데스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슈크리니아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조끼를 입지 않은 팀이 주전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음바페가 조끼를 입은 선수와 볼 경합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이제 덴벨레가 조끼를 입은 선수들, 뭐 그가 아센시오라던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패스 주는 장면,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조끼 입은 조 선수를 이제 따라붙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이 조끼를 입고 안 입고는 어디까지나 예상에 가까워요. 이게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조끼를 입지 않은 조가 조금 주전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툴루즈와 파리 생제르맹의 예상 라인업을 놓고 보면요, 툴루즈는 낭츠와의 개막전에서 승리한 만큼 그대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달링과 원톱에 이제 수아수, 아부크라리, 좌우 윙에 카세스 주니어를 중심으로 젠루와 시에로가 중원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좌우 풀백 디아라와 데슬러의 중앙 수비 니콜라이센과 코스타, 그리고 이제 골문은 레스테스 골키퍼가 지킬 걸로 보이는데요. 파리는 물론 마르키뉴스가 지난 개막전에도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엔리케 감독이 마르키뉴스를 출전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마르키뉴스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마르키뉴스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뭐 그 조끼를 입지 않은 조로 예상을 한다면은 하무스 원톱에 음바페, 덴벨레, 좌우 윙포워드에 파비안 루이스 중심으로 이강인과 자이르 에메리가 이제 중원을 구축할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좌우 풀백은 멘데스와 하키미, 그리고 중앙 수비는 슈크리니아르와 우가르테, 그리고 골문은 돈나룸마 골키퍼가 지킬 걸로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인 거니까 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리그왕 맞대결입니다. 통상 리그왕 맞대결 전적은 72전 42승 13무 17패로 파리 생제르맹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는 툴루즈 상대로 최근 7연승 포함 8경기 무패 행진 7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2016년 9월 23일에 툴루즈 원정에서 0대2로 패했고,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패배가 없었거든요. 최근 22경기로 이를 확장을 하면요, 19승 2무 1패라는 환상적인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최근 23경기에서 2패가 바로 다 툴루즈 원정에서 당한 거긴 하죠. 파리 생제르맹은 툴루즈 원정을 시작으로 이제 그 지난 시즌 리그왕 2위를 차지한 랑스와 홈에서 3라운드를 경기를 펼치고요. 프랑스 리그에서 워낙 강한 팀인 올림피크 리옹, 지난 시즌은 7위였습니다. 맞대결이 있고,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왕 9위를 차지한 니스, 그리고 라이벌 팀이죠, 마르세유, 지난 시즌 3위였는데요. 와 맞대결을 가지고, 또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8위라는 호성적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타드레는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했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가 그나마 지난 시즌 15위로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지만은 스트라스부르 복병입니다. 첼시 보드진들이 이제 스트라스부르를 동시에 이제 소유권을 어느 정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비에이라 감독이 부임을 했고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첼시 유망주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갔는데 개막전에서 리옹한테 2대1로 승리를 했죠. 즉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툴루즈전 승리가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까다로운 향후 일정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할 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초반부터 삐걱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파리가 현재 팀을 상당히 많이 뜯어 고쳤잖아요. 현재까지도 영입한 선수가 거의 10명에 육박할 정도니까 파리가 과연 툴루즈전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경기가 끝나면은 분석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